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4%에 머물렀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새해 들어 더 어렵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소상공인들이죠. 코로나19 사태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된 가운데 대출금 상환까지 시작되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조경근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팀장, 유대근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 강락현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장, 그리고 변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져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모 씨. 결국 지난해 폐업했는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연체가 될 수 있다는 살짝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또 하는 일 말고도 다른 간단한 파트타임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4%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31개월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1%대를 기록한 건 전북뿐이고 2위인 제주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어든 도민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전주 에코시티 한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전층이 매물로 나와 있는 빌딩도 있습니다. 임대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건물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북 지역의 집합 매장용 상가 공실률은 16.7%, 전국 평균인 9.9%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겁니다. 3층 이상인 중대형 매장의 공실도 심각합니다. 전북 지역 상가 공실률은 2022년 1분기 16%로 저점을 기록한 후 금리 인상과 함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소상공인들을 만나뵈면 지난해 다르고 올해 또 더 다르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제도가 노란 우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일정 기금을 내서 적립을 한 뒤에 이제 이자를 적용을 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제도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이 노란 우산의 폐업에 따른 지급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경근 팀장님, 전라북도 상황 어땠습니까? 네, 전북 지역의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은 건수로 보면 3,658건이고요. 액수로는 394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도 건수로는 31%, 액수로는 41.2%나 늘어난 것이고요. 최근 6년간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폐업 사유 공제금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그만큼 폐업되는 소상공인이 많아진다는 소리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전북의 노란우산 가입 그 지원자는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지급액은 최고액이고 또 신규로 또 가입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또 가장 적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우리 본도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쓸만한 일자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영업의 창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보다는 숫자는 적지만은 그래도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감소를 하죠. 그다음에 창업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 즉 노란 우산은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과 같은 그런 자영업자의 제도인데 그게 지원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자영업자들의 그 생활 환경이라든지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원천이 이 노란우산 이 제도인데, 이 제도의 가입자 수가 요즘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 본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빈 상가들 참 많고 또 점포 임대를 알리는 그런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최근에 직접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최근에 그 주요 상가 공실률이 IMF가 또 한창이었던 2021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우선 뭐 현장 나가 보면은 임대 연수막이 안 걸려 있는 곳을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영향이 고금리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상가 임대 공실률이 떨어지는 순간 또 갑자기 올라서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2022년 1분기 이후부터인데 딱 이 시기가 바로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입니다. 상가를 빌려서 이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이 자본금을 100% 충당하기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가 부담이 되고 또 상가에 들어서려는 이 생각을 고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소비마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입점해 있던 업체마저도 나가니까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소비 행태의 변화를 좀 꼽을 수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금도 저도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뭔가를 배송을 할 때 이런 물건도 배송이 되는 시대가 됐구나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는데 더 이상 상가를 가지 않아도 집 앞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공실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환경의 변화, 또 소비 행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점포를 얻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낙현 회장님, 영업 중인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요. 뭐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빚어졌던 그 대출금 상환까지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문을 닫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요? 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표라는 것은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표준적으로 지표를 알려주는 건데 그 지표 자체는 보통 1년 전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자세히 이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직능단체가 모여있는 저희 소상공인 연합에서 파악을 했었을 때 지역별, 직종별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코로나 팬데믹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업종도 있고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어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지역이나 직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는 일단은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그 공실률이 많다는 것은 지역의 어떤 그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들이 많이 소멸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이 소멸돼 가고 있는 전북의 현실이 거기에 이렇게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현황을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공실률도 많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폐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 현재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폐업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들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많습니다. 폐업 자체를 하고 싶어도 현재 이제 그 대환대출 그리고 이제 2차 보전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공적 제도를 이미 한번 받았던 분들은 예. 그 부분들을 다 변제를 해야만 어떤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이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폐업의 시점 자체를 좀 가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폐업 관련된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그 시기를 딱 책정하고 어느 정도 내가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 제도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예,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그 위기 신호 이미 여러 차례 감지돼 왔습니다. 자영업자가 제때 갚지 못해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은행 대출, 뭐 이름하여 대위 변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난해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훈 교수님, 예. 뭐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는 상황. 이게 오늘의 소상공인들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로서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전부 신용보증재단, 즉 신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보증을 이제 서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갚아가야 되는데 못 갚고 그러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 폐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 갚아야 되는, 전부 변제를 해야 돼. 즉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폐업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자기 고유 사업은 그만두고 알바를 해가지고 조금씩 그 돈을, 대출금을 갚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신보 같은 경우도 무작정 다 갚아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물론 갚고 나면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보에서 인수는 하겠지만은 그것도 바로 또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거고, 서서히 또 조건을 또 내걸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 대위변제, 즉 대신 신보에서 좀 갚아주는 건데, 갚아주는 것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의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 말씀 중에 본업을 하지 못하고 알바를 해서 또 갚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은 거꾸로 놓고 보면 운영하는 것이 알바 급여만큼보다도 못 못한다는 하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폐업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됐으면은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제 좀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또는 어떤 재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폐업하면은 돈을 대출 받은 걸 몽땅 갚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폐업도 못 하는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전부 소상공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꾸 폐업률도 높아지죠. 거기다 대고 또 변제율까지 또 대신 갚아주는 율, 못 갚겠다 이거니까 이제 소상공인에서 보증을 섰으니까 갚아줘야죠. 그렇게 하고 채권을 이제 신보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도 대신 갚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심각한데 조경근 팀장님,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경감 사업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이런 지원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 위기를 다 해소하기는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장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강 회장님. 예, 일단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가장 큰 한계점은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등급,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되겠죠. 그런 신용 등급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어떤 대출을 받으려면 그런 등급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은행권에 가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그나마 좀 고무적인 일은 그 전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현재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급이 높은 분들은 이런 소상공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예. 되어 있고 그 아래 단계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그 해제해 달라. 왜 그러냐면 은행 등급과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급제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아.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 2, 3등급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실제 은행권에 가게 되면 6등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예. 대출 순위에서는 밀린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등급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그 신용보증단에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어떤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또 해당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3등급, 이렇게 4등급부터 그 밑에 등급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은 대부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대출 자금을 받으려면 등급을 낮춰야 돼요, 본인들 등급을 신용 등급을. 사각지대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해제를 좀 해달라 하고 각 그 지자체별로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협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두 군데가 이제 조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빨리 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활한 자금 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등급이 보통 1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60% 이상이 해당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우량 소상공인들도 자금 혜택을 받아서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규모 그리고 그 규모에 밖에 있는 분들은 아예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상태가 좋은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재기를 하거나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지자체에서 아마 그런 예.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 많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현장에서 또 시작이 되어서 또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지 일부만 잘 사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뭐 세계 경제 매진에 뭐 수출이 매진에 뭐 이렇게 해봐야 서민들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상 모두가 다 잘 사는 거 그것이 올라가는 것은 불평등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너무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또 지역도 수도권에 못지않게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성장만 자꾸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예산도 분배를 하고 좀 어려운 지역에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히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국가적인 정책을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져요. 그것이 우리 국가가 잘 사는 것이지 뭐 어디 세계 매디가 됐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즉 경제적인 우리가 부를 좀 축적하고 좀 나아졌다라는 그 개념을 좀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소식까지 나와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변 기자, 그 주요 쟁점 상황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공휴일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일 휴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현행법에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영업이 제한되는 대신에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금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이제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회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회사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건데 이제는 온라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라는 반발도 좀 사실 지속되어 오기도 했거든요. 전북 지역만 보더라도 이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통해 제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뭐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른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는 사실 이제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작된 곳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네, 팀장님. 네, 코로나 이후에 소비 패턴하고 유통 환경은 완전히 지금 급변한 상태이고요. 이제 온라인 활용이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꼭 대형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기업을 홍보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21년부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품 사진이라든가 상세 페이지,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된 소상공인들부터 대형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온라인의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의무 휴업 문제인데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그 상생협의회에서 서로 뭐 그 대형 유통업체하고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평일날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협의만 잘하면 돼요. 지금 있는 현행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뭐 평일날로 옮겨달라 없애면 없애버리지 또 평일날로 또 옮기는 건 또 뭡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요 이미 정책적으로 또는 경영 정책의 그런 변화가 전부 온라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다 바꿨어요 이미. 그러는데 이를테서 모 유통업체하고의 그 온라인 유통업체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지를 않는 거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매장들이 있어요. 이 매장들을 전국에서 지금 모 업체라든지 모 업체는 작년에만도 한 10몇 개 정도가 다 문을 닫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그 유통업태의 이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매출액을 조금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뭐 법을 개정해달라고 그러는데 법 개정 안 하고도 얼마든지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또 이거를 대기업 편을 들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건지 이거 대기업을 위하는 건지 조금 이게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해 보는 이 상생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자 대기업 유통업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이 뭐 식자재 마트네 온라인 배송 새벽 배송이네 그래 영업시간 제한을 아까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게 다 제한을 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제한을 안 뒀으면요, 소상공인들은 거의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버티면서 지역 경제의 제가 저변이라고 했죠.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규제 덕분이거든요. 근데 뭐 규제 완화의 뭐 첫 번째 사항으로 뭐 이거를 없애겠다 이러는데 도대체 소상공인을 위한 건지 대기업을 위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저로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교수님, 뭐 그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역사회 조언도 주시고 뭐 연구도 많이 해오셨는데, 실제로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전통시장으로도 좀 이전을 했어요. 구매하는 행동이 이전했다가 요즘에는 전통시장으로 그렇게 많이 이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틈을 타고 그 연구 결과를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풀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살아남지 못할 거래요. 지금 이게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는요,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요, 일단 강자에 의한 약자의 그냥 완전히 먹어버리는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온 것도 다 그런 규제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있는 현행 법을 만약에 개정하게 된다면은요, 또 정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예. 야당과 여당에서 그러는데, 여당은 풀라고 그럴 거고 야당에서는 이거를 무슨 소리냐, 이건 풀지 않으려고, 이런 그 분란을 야기하는 것을 왜 현행 법을 가지고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이 돼야 되지. 왜 유통 대기업의 의견을 들어주냐 이거죠. 유통 대기업이 없어도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필수품을 공급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같이 잘 사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예. 왜 자꾸 강자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낙현 회장님. 예, 지금 유대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장 그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트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트에 형성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형 대기업에서 들어와 있는 마트인지 아니면 지역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다르고, 또 그 지역의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마트를 뭐 규제를 좀 옮겨주느냐 안 예. 옮겨주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대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개정보다는 협의 사항이지 예.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저희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지역민들이 같이 있어야 이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소상공인 입장이나 또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법으로 딱 제정해서 안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매일 문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평일로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중앙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그 협의가 이제 진행이 돼서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데는요 이미 다 그 주말에 대형 마트들 또는 이런 데 영업 안 하는 것이요 정착화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한 10년 정도 지금 운행을 해 와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잘 산다는 좀 어떤 그런 불평등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긁어 부스럼을 생겨갖고 예. 이러는지를 저도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교수님하고 저 강낙현 소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현재 있는 법 체계 안에서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 자체를 이제 법을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뚝이 무너져서 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하신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 기자 어떻게? 협의가 딱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는 개정에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제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한다면은 반반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좀 피해가 가는지, 반대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가 진짜 얼마나 되는지를 좀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적어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가 가장 먼저 이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을 했는데 물론 상인들과의 협약식을 가지면서 상생의 모습을 보이는가 했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작은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게 정부와 또 자치단체가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경건 팀장님, 이제 앞서 나온 얘기처럼 최근에 이제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제 폐업으로 경제 기반을 잃어버리고 네네. 이제 그분들도 또 다시 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폐업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폐업을 부득이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3가지 정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폐업 컨설팅인데요. 폐업을 막상 하고 나면 되게 많은 문제들에 봉착되는데요. 전문가를 매칭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비 지원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재기를 해야 되니까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3가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경제와 또 소상공인들을 동시에 살리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로 또 축소를 했고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 또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역시 줄였습니다. 강낙현 회장님, 현장에서 보실 때 이 부분 지금 어떤 보완이나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 개념은 그 내수시장 활성화거든요. 그 지역 경제의 내수시장 활성화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제 이후에 그 단연간 그러니까 뭐 20년, 21년, 22년, 23년 이게 입증이 됐어요. 예. 이 부분이 지역 경제를 그나마 활성시키는 예. 어떤 그 디딤돌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줄일 것이 아니라 이제 범위 그러니까 사용처가 현재는 이제 몇 군데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어떤 나라 국가적으로 그 위기 지역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그 특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확대시키고 좀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곳과 사업장이 서로 다른 시군에 있다 보니까 어려워도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경근 팀장님,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그 접근이 되고 있는지요? 그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게 현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마 상반기 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말 소비 패턴이 많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경영 환경도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좀 변신을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의 또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유통업체는 이미 이제 대형마트의 시대도 가고 물론 전통시장은 이제 낙후된 그런 업태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것이 온라인 유통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점포 판매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을 하기에는요 역량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커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전통적인 그는 판매 방식에서 갑자기 온라인을 하라고 한 게 그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역량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해요.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병행을 해서는 O2O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자기의 영업의 방침이라든지 영업의 전략을 조금씩 전환해 가는 거. 그리고 SNS 같은 것도 이런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끝까지 내 방식을 고수하겠다. 내가 이 방식으로 40년, 30년을 운영해 왔는데 나보고 갑자기 바꾸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갑자기는 안 되더라도 바꿔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변하영 기자. 저도 교수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전국 전체 자영업자의 36%인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참 저도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고령일수록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트렌드에 발맞춰 가기라는 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자동 주문기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배달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몰라서 배달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계시고 사용할 줄은 알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리뷰 이벤트라든지 또 자신의 가게를 어떻게든지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영업자에 대한 좀 자금적인 지원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좀 더 따라갈 수 있게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도 이제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혁신 기술이나 역량을 그 보유한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개별 차원의 지원보다는 특정 업종 혹은 뭐 상권 중심으로 육성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보완책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경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혁신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사실은 창업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그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향후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개별 소상공인의 지원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활성화가 가능한 상권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하다 보면은 그 상권이 향후에는 그 지역 사이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 회장님. 이게 이제 업종 단위나 상권 단위로 규모화를 하는데 예. 아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관련된 근거 조항이나 지원법에 의하면 수키로 반경이 있어요. 그 반경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대분류 단위로 어디까지 같아야 돼요. 그 같은 업종이 25개 이상 몇 킬로 반경 내에 모여 있어야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지금 이제 조경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도 지원이지만 육성이 한참 그러니까 육성을 해줘야 그 소상공인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개인적인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원보다는 상권이라든지 또는 조직 단위로 집단적으로 아까 말한 업종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지리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한다더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상인의 조직이 좀 돼야 돼요. 예, 상인들이 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의 조직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요건도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쉽게 상인회가 집단화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뭐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것은 완화를 안 시켜주고 갑자기 아까 같이 대기업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자꾸 완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은 자꾸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지 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상권적으로, 조직적으로 상인들이 모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있다 보면 뭐 전주에도 공구거리, 웨딩거리 뭐 이렇게 비슷한 업종들이 일정 그 지역에 모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반경 내에 요구하는 그 점포의 수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다 보면 뭐 실제로 혜택을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번영회라는 것은 임의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상인회라는 것은 법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조직이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상인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예. 될까요?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상인회는 그런 이제 그 반경내에 있는 어떤 업종이나 상권 단위 그 이제 상권 조직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합이라는 것은 그 법적인 제도 그러니까 제도 지원 그러니까 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상권 그 상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그 자치단체 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 여기는 이제 자치도니까 자치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상가 번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상가 번영에는 좀 이제 직종별로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직종별로 나눠져 있는 상인들이 또는 상가 번영회들이 이런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현재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에서도 그 유사 단체들이 하도 이렇게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유사 단체라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아마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치단체별로 상가 조직들이 어떤 사업권을 따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거기는 사단 법인이라서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단 법인들이 그 법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서 법으로 들어와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 상권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직종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업이면 외식업, 뭐 미용업이면 미용업, 뭐 제과업이면 제과업 이런 식으로 상가 번영에는 그런 단체들이 각각 모여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번영회가 그런 직능 단체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범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을 지원을 해줄 때 그런 범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풀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또 대출금 상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이렇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한 그 의견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표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업종 단위 또 상권 단위로 좀 더 세분화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육성까지 이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 물론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자기한테 좀 더 이로운 좀 그런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서 사회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회장님. 올해가 전북 특별자치도 원년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 관련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잘 되고 또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지사님께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근거 마련을 해 주십사. 그 부분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원도 지원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육성되어져서 여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SOC 확충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유치 이거 중요하고 또 그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우리가 전국적인 지표로 보면은 전북 이 특별자치도가 조금 그 지표상으로는 낮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환경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뭐 또 조세 지원도 좀 개편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당이나 국가에서 조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 것인지를 자영업자들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전북 그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에서는 그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 1588-0700이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랑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헤치고 나온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경기 침체 터널이 더 길어지고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서 도민들도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하루빨리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